안녕하세요. CPT입니다. 박찬욱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님의 깐느 수상을 축하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깐느에서 박찬욱 감독님이 감독상을 받고 송강호 배우님이 나무주연상을 받은 소식을 다들 아실 겁니다. 박찬욱 감독이 인터뷰할 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던데요. 여태까지의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좋았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는 평을 받는데 얼마나 대단한 배드신이 나오는 거냐 막 이렇게 이제 기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니까 박찬욱 감독이 농담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다른 감독님들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왜 저한테만 더 센 장면 나오냐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K컬처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더니 박찬욱 감독님이 한국 관객들이 이제 웬만한 걸로는 그렇게 감동을 받지 않고 굉장히 기준이 높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관객들에게 우리가 맹훈련을 받아서 그것에 익숙해진 창작자들이 노력을 한 탓이 아닐까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하셨더군요. 깐느 하면 또 생각나는 또 다른 한 명의 한국 감독이 있죠. 홍상수 감독. 독보적인 스타일을 가진 유일무이한 감독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분이 또 어디선가 했던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어느 화가의 무슨 그림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왜 내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가 하면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추상과 구상의 비율이 자기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그 어떤 기사가 말을 타고 용을 무찌르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막 스펙타클하냐? 그렇지 않고 굉장히 평면적이고 조금 그로테스크하고 아마 뭐 르네상스 이전의 그림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후라고 하면 뭐 매너리즘의 시대를 지나서 어쨌든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굉장히 입체적이고 화려한 그림은 아니에요. 아무튼 이 그림이 가진 그런 특징이 자신이 보기엔 어떤 추상과 구상의 비율이 자기 취향과 잘 맞는 것 같다. 추상과 구상의 비율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뭐 아름다움과 추함의 비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익숙함과 파격의 비율이 될 수도 있겠죠. 나영석 PD가 선배한테 들었던 말이라고 또 어디인가에서 얘기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다음 프로그램이 이제 어떤 걸 만들어야 될까? 계속 자기 복제를 하는 건 아닐까? 그런데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너무 새롭게 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네요. 그때 뭐 선배들한테 들은 조언이 매우 익숙한 것 8, 90에 새로움 1, 20을 섞으면 된다. 항상 그렇게 생각해라. 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모든 분야에서 그게 통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중파 방송국 PD를 하면서 다음 예능을 만들 때 뭔가 새로우면서도 대중들에게 친화적인 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할 때 선배들이 해줄 법한 아주 적절한 조언인 것 같아요. 말은 쉽지 사실은 그 균형이라는 게 무엇이 받아들여지고 무엇이 파격이라고 여겨질지에 대해서 혹은 어느 정도의 파격이 수용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마다의 어떤 기준이나 노하우가 있겠죠. 일례로 이명세 감독님의 이야기도 생각이 납니다. 전주영화제에서 이명세 감독 전작전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감독님 영화를 모두 상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이명세 감독님도 전주에 있으면서 GV 행사도 하고 했죠. 저는 운 좋게 한 1박 2일 감독님 따라다니면서 영화 보고 전주에서 유명한 모주 막걸리 먹고 피순대 먹으면서 이제 시간을 좀 같이 보낸 적이 있는데 이제 그때 소위 이제 영화 감독 지망생이었던 저와 제 친구들 몇몇
이명세 감독님이랑 함께 이제 거하게 취해가지고, 아, 감독님 영화 너무 좋아요. 다음 영화 왜 안 만드세요? 막 이럴 때 감독님이, 자기는 요즘 90년대 미국 장르 영화를 본다. 너희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90년대 미국 장르 영화를 다시 봐라. 뭐 진지하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이런 거겠죠. 뭐 익숙한 게 뻔하거나 구린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익숙하고 잘 만들어진 무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진 적 없는 어떤 영화. 그런 장르 영화 시나리오를 쓰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만들 수 있을 거다. 제작에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나영석 PD가 말한 익숙한 것 90의 새로움 10 혹은 뭐 홍상수 감독의 추상과 구상의 비율, 박찬욱 감독의 어떤 받아들여질 만큼의 파격, 이런 게 다 같은 얘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또 생각이 나는 감독이 한 명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은 마침 이 감독이 뜬금없이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인터뷰한 영상을 보고 제가 개인적으로 겪은 이 감독과 관련된 어떤 기억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원래는 이 감독 한 명 얘기만 하려다가 연관돼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앞서 얘기했던 여러 명의 사례가 하나로 엮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 이름은 팀 버튼이고요. 한국에 지금 왔대요. 왜 내한을 했냐 보니까 10년 전에도 온 적이 있는데 이 양반이 올해에도 팀 버튼 감독의 전시를 우리나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팀 버튼 감독의 전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열렸던 기억이 있고 그때 저도 그 전시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 버튼 감독이 광장시장에서 전에 막걸리를 먹었다 해가지고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죠. 이번에도 인터뷰를 했더니 그때 너무 맛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번에도 꼭 들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팀 버튼 감독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더 재밌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독특한 시각적인 어떤 연출을 하는 괴짜 감독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구수한 광장시장 동대문 바이브에 섞여 들어있는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재밌어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10년 전에도 그 전시를 가서 의아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10년 전에 전시를 할 때만 해도 이미 팀 버튼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고 명감독으로 이름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흥행은 그다지 이제 하지 못하고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시를 갔더니 사람들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그 전시의 거의 마지막 주, 전시 마지막 날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갔었는데 그러니 더 그랬겠죠. 정말로 그 전시장에 거의 진짜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전시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롭고요. 재밌었고 굿즈도 불티나게 팔렸어요. 뭐 도록, 뭐 포스터, 엽서 뭐 어마어마하게 팔렸고 뭐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도 전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알차고 깨알 같은 팀 버튼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작업실, 그 옛날에 끼적였던 낙서, 와 이걸 어떻게 다 모아놨다가 마치 전시를 할 때가 올 걸 안 사람이라도 되는 양 어마어마한 양의 낙서와 아이디어 노트와 그리고 예전 영화 만들었을 때 이렇게 썼던 뭐 콘티북 아이디어 회의록 뭐 진짜 굉장히 알차게 구성이 되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전시에 온 사람들 극장에서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렇다고 뭐 이 양반이 엄청 난해한 영화를 만드느냐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뭐 난해한 영화로 치자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테넷 같은 영화 더 어렵지만 근데 굳이 제가 왜 인터스텔라 얘기를 하냐면 인터스텔라를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본 줄 아세요?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터스텔라 1000만 명이 봤어요. 뭐
그게 그래. 근데 뭐 그렇다고 내용이 영 이해 안 가는 영화는 아니잖아. 보다 보면 이해되잖아. 재밌잖아. 라고 하실 수 있죠.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인터스텔라 다소 난해하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내용이 전혀 이해가지 않는 예술 영화는 아니니까. 근데 1,000만 명은 야, 너무 많이 봤다 싶을 정도로 어떤 신드롬이 아니었나. 뭐 그런데 그렇다 쳐. 명작이니까. 근데 팀 버튼 영화가 그것보다 어렵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앞서 이야기한 어떤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연관지어 보자면 이런 거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추상과 구상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익숙함과 파격의 비율에 맞지 않는다. 그런 거 아닐까요? 놀란 감독의 영화나 아니면 다 보고 나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시대상에 대한 일종의 비유처럼 보여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 같은 것은 장르적인 재미에 어떤 사회적인 문제의식을 버무려 넣는 비율, 혹은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오락 영화이지만 지적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 같은 비율. 요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단순히 그냥 재미로 영화를 보는 것 이상의 것을 원하는 어떤 취향에 딱 맞아 떨어진다면, 반대로 팀 버튼 감독의 영화는 보고 즐겁고 재밌으면 되는 오락 영화 이상의 무언가가 더해졌을 때 그것이 기괴하거나 그로테스크하거나 다소 우울하거나 조금은 뒤틀려 있다, 이런 요소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에는 약간 맞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비슷한 예로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영화들도 그렇게 흥행을 하는 영화들은 아니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럼에도 저는 좀 씁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전시를 다녀와서. 와, 팀 버튼 감독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이 전시 공간에서는 그의 그런 그로테스크함과 괴팍함의 근원을 이렇게 파헤쳐 볼 수 있게 만든 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수용이 되는데, 심지어 그래서 되게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창의력의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로 이 전시가 굉장히 유용한데, 정작 그 창의력을 그래서 갖고 온 사람이 만든 결과물은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 왜 나는 그 전시 이후에 개봉한 모든 팀 버튼 영화를 극장에서 봤지만 많게 잡아봤자 20명 이상 앉아있는 극장을 본 적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짓궂은 혼자만의 이제 농담 같은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전시를 가서 영화는 안 봤더라도, 팀 버튼 영화는 잘 보지 않더라도 전시는 좋았다 해서 굿즈도 사고 했던 사람들 중에 팀 버튼이 자기가 직접 그리고 쓴 동화책인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동화가 있거든요. 그거 사서 읽어본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잘난 척 하려고 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굴소년의 우울한 죽음이라는 동화가 보고 있으면 진짜 우울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10년 만에 또 이제 다시 전시를 한국에서 열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팀 버튼 감독이. 그래서 인터뷰를 하던데 꼭 다시 오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까 박찬욱 감독이 받았던 질문 비슷한 것과 연관이 있는데, 한국 문화의 어떤 영향력. 자기는 10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곳이 굉장히 창의적인 곳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와서 한국 콘텐츠들이 굉장히 주목받는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당사자니까 알 것 아니냐, 놀랄 일이 아니다. 내가 10년 전에 왔을 때도 이곳은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금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등, 그리고 케이팝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졌고, 그것이 지금에서야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것 뿐이지 그것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은 예전에 왔을 때 이미 느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글쎄요, 저도 동의합니다.
한국 콘텐츠들이 그냥 단순히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파급력이 있으면서 계속 곱씹을 만한 콘텐츠로 여겨지는 데는 뭐 이런 게 있겠죠. 각자 도생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경쟁적인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불안 같은 것도 콘텐츠 안에 알레고리를 잘 녹여놔서 풀어내니까 해외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고 자극적이지만 파급력이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글로벌하게 통용되는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는 거죠. 핫하게. 근데도 저는 반대로 팀 버튼이 만들어내는 어떤 작품들의 그 굉장히 개인적이고 탈맥락적이고 콘텍스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콘텐츠 자체 내에서 만들어져 있는 미장센이나 그 안에 어떤 폐쇄적인 세계에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것들, 왜 저는 더 끌린다? 하긴 그래서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뭐 감동을 줄 수는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취향이 맞아야 뭐 좋아할 수 있는 이야기다.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있죠. 하긴 팀 버튼이 처음 커리어를 시작한 게 디즈니였는데요. 거기서 쫓겨난 전력이 있죠. 근데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팀 버튼이 배트맨 코믹스 원작 영화를 처음으로 감독한 사람이거든요. 그 뒤로 슈퍼스타가 돼버렸는데, 그리고 나서 그 팀 버튼이 예전부터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던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결국 디즈니에서 제작했다는 사실. 이것도 웃기죠. 아무튼 그런데 이제 인터뷰 말미에 이제 두 가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차기작은 뭡니까? 팀 버튼한테 물어봤더니 넷플릭스랑 작업을 하고 있다. 디즈니도 한때 품지 못했던 그를 이제 넷플릭스가 품어줬으니 세월이 많이 흐르긴 흘렀구나, 이런 생각과, 또 다른 하나는 이 전시장에 그 팀 버튼 감독의 작업 공간을 그대로 재현해둔 공간이 있는데요. 그 공간을 보더니 거의 똑같이 해놨다, 꽤 비슷하다. 물론 실제 제가 여기서 일할 때는 좀 더 지저분하고 훨씬 정돈이 되어 있지 않겠지만요,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전시장 처음에 이걸 딱 세팅이 끝나고 와서 이 생각을 혼자 했대요. 실제로 내가 여기 내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낙서도 하고 쓰레기도 막 갖다 버리고 더 더럽게 원래 내가 쓰는 것처럼 만들면서 거기 앉아서 있는 퍼포먼스를 해볼까?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팀 버튼이 머리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그 헤어스타일이 있거든요. 희한한 머리 스타일하고 앉아가지고 막 혼자 조글조글 하면서 이상한 낙서를 막 하고 그걸 종이로 꾸기꾸기 버려서 막 쓰레기통에 던지고, 그래서 막 그 작업 공간을, 전시된 작업 공간을 훨씬 더 더럽게 만들고 앉아있다. 아마 사람들은 그게 퍼포먼스고 뭐고 간에 쫓아내지 않았을까? 야, 팀 버튼 전시장에 깽판 치는 쟤 누구야? 끌어내! 이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제 머릿속에 이런 온갖 생각들이 떠돌면서 떠오르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소화 가능한 범위의 유별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의력이라는 것은 소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유별남의 다른 말은 아닐까? 그 여기서의 방점은 유별남, 독특함보다 어쨌든 소화 가능한 범위에 더 찍혀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요하죠. 소화 가능한이라는 것이. 근데 그건 달리 말하면 그냥 안전한 구경거리 아닌가? 저는 때때로 어떤 콘텐츠나 어떤 예술 작품 혹은 뭐 어떤 무엇이든 제 삶에서 뭔가를 접할 때 갑자기 머리에 총 맞은 것처럼 구멍이 빵 나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단순하게 오해를 해요. 잔인하고 자극적인 걸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냐? 아니, 그런 충격이 아니고요. 괜찮은 창작자가 자기의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만들어낸 뭔가를 봤을 때 느끼는 충격. 이게 뭐랄까요? 말하자면 그걸 처음 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어떤 세계가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꼭 잔인하거나 자극적인 것에 국한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 뭐가 맞는 걸까요? 나와 세상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섞여야 될까? 나에게 맞는 추상과 구상, 아름다움과 추함, 익숙함과 파격의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면 대중적인, 보편적인 이라는 어떤 개념은 대체 무슨 소용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 이래나 저래나 저는 팀 버튼의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다는 차기작이 기대된다. 그리고 그의 전시는 뭐 이번에도 성공하겠죠 뭐. 그리고 전시가 성공하면 팀 버튼한테도 좋은 일이죠 뭐. 전시가 9월 뭐 말까지 하는 것 같은데 동대문을 한번 가야 되나. 그러고 보니까 그 동대문에 있는 안 간지 꽤 오래된 그 우즈베키스탄 식당이 갑자기 땡기네요. 간만에 결론 안 나는 내용을 한참 떠들게 되었네요. 아무튼 끝!